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타는 금요일에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저와 함께 앉아 계신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우선은 사무총장님께 화살을 돌려주시고 저는 사무총장님의 부르심을 받잡아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좀 그래도 좀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신 제목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범상치 않고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면 신자유주의 다 이미 끝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고 맨날 보면 그 신자유주의 반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정작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그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지?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시민사회운동이라고 하는 Y와 저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의아함을 가지게 되실 건데 제가 좀 하나씩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그 철학가의 사상 또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 이런 얘기를 쭉 펼쳐나가면서 오늘은 말하자면 이제 신앙과 경제 이런 영역이 만나는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간단히 이 문제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유학 중에 신학을 공부하는데 한국에서 IMF가 터졌습니다. 1957년 한 와중에.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 그때 아시지만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IMF 써놓고 I am fired 뭐 이렇게 나는 해고당한 듯이 IMF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인가요? 하고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오는 시민들 사진을 보았는데 좀 있더니 많은 분들이 뚝뚝 자신의 목숨을 끊고 저한테는 조금 개인적인 것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차가되기 몰라 그랬습니다. 그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구나 생각을 해서 그 신학 공부하는 도중에 나라 전체가 폭삭 망했으니까 지금은 이 기독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뒤져봤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기독교가 특히 신학이 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자본만 내고 있었더라 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저한테 충격이 하나 왔는데 그때 막 소위 세계화 그래서 그때 세계화라고 하는 말도 이제 영어로 한국에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SEGYEHWA 세계화 이렇게 해가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아니고 그때 처음에 세계화라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제 우리가 턱상 망한 그 경험이 있어서 그 뉴욕에 있는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인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문제를 놓고 세계적 석학 200명이 모여서 세계화 문제에 관한 토론하는 회의가 열린다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200명의 석학들이 발표하는 걸 참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받은 충격은 단 한 명의 신학자도 단 한 명의 기독교 운동가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화가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최고의 화두고 의제고 관심사인데 그 어느 누구도 교회로부터 기독교 단체로부터 들을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우리 맨 마지막 그 클로징 할 때는 그 자이나교 승려 한 분이 오셔서 사티시 쿠마르라고 유명한 승려가 오셔서 그 일주일 동안 그 속세 사람들이 막 세계화에 대해서 막 얘기한 것을 종교인답게 통찰력을 가지고 한번 크게 웃기고 출렁이고 감동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맨발로 그 자이나 승려 인도에서부터 걸어서 영국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하더니 세계화 물론 영원했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오늘 집에 가셔서 텃밭에서 토마토 따갖고 그거 썰어서 소스 만들어서 파스타 해서 먹고 오늘 밤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별을 보고 얘기하고 주무시는 그게 세계화의 대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대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뭐 세미나 한다고 전문가 한다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종교가 던질 수 있는 그 통찰력 앞에 와 하고 기립박수를 치고 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배가 더 아팠던 거예요. 왜 저 자리에 기독교 윤리학자, 신학자, 운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왜 불청객이 되었는가 기독교가. 그 속에서 제가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안에 세부 전공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전공입니다. 조직신학은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이론적인 신학이고 좀 관념적인 신학이고 추상적인 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안 되겠다. 지도 교수님, 제가 신학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그 교수님이 사실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임스 콘이라고 흑인 신학을 시작하신 분, 유명하신 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막판에 좀 힘들게 하셨죠. 너 그거 못 써. 조직신학은 뭐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종말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그건 이론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조직신학인데 신학과 경제는 윤리야 윤리 이놈아. 윤리가 하는 거야 윤리. 근데 저는 선생님하고 싸웠어요. 선생님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아무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마치 신학의 중심, 하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뭐 구원이 뭐고 영생이 뭐고 이거 다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할 거냐,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 나중에 하는 잘못된 이해로서의 윤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오늘 불변하는 세계 변화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계 저 넘어가고 싶다, 깨고 싶다. 그거 제가 2년 동안 싸웠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포설을 내도 푸른 신호등을 주지 않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는 캐테고리, 넌 조직신학 그럼 딴 윤리학자한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던가 뭐. 그러시다가 결국은 2년 지나서 그래 써라 해갖고 제가 논문을 쓰고 왔는데 그때 제가 정말 좀 이단화적인 논문을 썼죠.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신학과 경제에서 경제 문제를 조금 더 조직신학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소개하게 되는 그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폰 하이에크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사회 철학을 붙들고 신학적인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로 제가 신학과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것이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요즘에 농담 삼아 그래요. 내 전공은 조직신학이 아니라 과학이라 그래요. 제가 신학과 과학 문제, 신학과 경제 문제, 신학과 여성 문제, 신학과 에큐메니즘 문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때 IMF 때 제가 받았던 경험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신학이 그 자기 완결적인 예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설명이 돼요. 아름다워요. 설명도 일관성이고. 그런데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우리 안의 언어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 못하고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는 이 칸막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학도 죽고 교회도 죽고 운동도 죽겠다라고 하는 제 경험 때문에 제가 비전문가가 되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제가 소위 신학만 하면 저는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오늘도 제가 만약 이 자리에 경제학자가 계시다면 제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왜냐하면 저는 신학과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 시민사회운동이 YMCA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운동의 의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신자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하니까 이제 자유주의를 새로 한 거 뭐 이해하시겠잖아요. 그럼 자유주의는 뭔가요?
기독교 자유주의가 아니고 경제에서 자유주의는 혹시 그 아담 스미스나 데이빗 리카르도와 같은 그 고전적인 자유주의, 첫 번째 자유주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우리 한국도 뭐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자 뺀이 있느니 지금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 영어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할 때 그 자유, 민주주의는 디모크라시입니다. 자유, 자유, 그 자유일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리버티. 혹시 여러분 리버럴 하면 들어봤어요? 꼭 저 사람 굉장히 리버럴하다 하면은 어딘가 이렇게 경직되거나 이렇게 있지 않고 굉장히 유연한 사람들을 가리킬 텐데요. 감사합니다. 이 보통 프리덤 하게 되면 뭔가 어떤 억압으로부터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해방 뭐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 경제에서 자유주의 또는 자유라고 말할 때는 리버럴입니다. 여러분,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개인적 자유입니다. 개인적 자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리버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성 전체가 가부장돼서 억압받는 데서부터 자유는 프리덤 그런 개념이지만 어떤 자유주의 할 때, 자유민주주의 할 때 이 자유는 리버럴하다. 한 개인이 소위 말하는 시장 안에서 정부의 간섭이나 누구의 강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그 이득이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비두는 거, 그런 주의잖아요. 여러분, 아담 스미스 하면 떠오르는 이론이 소위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만 손은 손인데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소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들어보셨잖아요. Invisible hand. 그 국보론에 나오는 유명한 한 문구가 뭐냐면 제가 우리 상황으로 패러디하면 오늘 저녁 밥상에 올라온 고등어 한 마리가 저 동해바다에서 그 어부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 입에 들어가면 즐거울 그런 어떤 그 박의 정신을 가진 어부의 이웃사람 정신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저녁 밥상에 고등어 한 마리가 올라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적인 어떤 이익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보세요. 어부는 지금 가갖고 고기 잡아갖고 이 고기를 잡는데 100원 들었는데 200원에 팔면 얼마가 남습니까? 그것만 100원 남은 거 가지고 집에 가다가 막걸리 한 잔 10원 먹고 이제 90원 가지고 애들 신도 사주고 부인한테 갖다 주고 자기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200원에 사온 요 상인은 예컨대 동해에서 대구까지 비용 뭐 차량비랑 뭐 들고 나머지 비용 예컨대 200원에 사서 300원 넘긴다고 생각하면 또 100원 남아서 자기 이익만 생각했어요. 자, 모두가 자기 이익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 식탁에 고등어가 오르는 그런 것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쓸데없이 뭐 누가 나서서 이거를 생산해라, 이거를 뭐 버려라, 이거를 운반해라라고 계획하고 이렇게 강요하고 지시하지 않아도 내비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이렇게 자유로운 내비두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기여가 다르고 다 이익이 다르니까 서로서 무한 경쟁 그야말로 그냥 모두가 모두를 위한 투쟁을 망할 것 같은데 거꾸로 어느 누가 기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생산과 분배와 소비가 이루어져서 나라의 부가 쌓여서 잘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거든요. 그게 자유주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고전적 자유주의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봉건제에 반대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봉건제 농노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땅도 아니고 영주님 땅에 내가 이게 뭐야, 뭐 소작도 아니고 부쳐먹는 것도 아니고, 그 해갖고 다 영주님 거고 뭐 자유도 없고 내가 올해 콩 심을지 팥 심을지 뭐 그런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계획되고 명령되고 지시되는 그런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 있어 보이는 그런 사회 속에서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자본주의가 일어나면서 바로 그렇게 각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도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는 혁명적인 사상을 낸 게 아담 스미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선 이론 아닙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상이 뭐 꽃도 뭐 10년 권력도 뭐 10년 못 간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내비두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줄 알았던 그것이 예컨대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1929년 하면 떠오르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죠? Great Depression 그래갖고 경제 대공황. 그래서 루즈벨트가 나와갖고 뭐 후보댐을 짓고 일부러 그 사회적인 수요를 창출해갖고 경제 위기자. 자유주의를 내버려두면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잘 될 것만 같았는데 그것이 경제 대공황과 같은 아주 뭐랄까 부가 창출되는데 아주 엄청난 빈부차와 양극화가 일어나고 하면서 경제가 팍 무너지는 현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보세요.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구원투수가 등장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야구 게임 하게 되면 이제 9회 말 이제 2사 2 스트라이크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면 자본주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고 하는 영국학자가 딱 등장을 해갖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를 그냥 내비두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거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기서 질서를 잡고 분배에 관여를 하고 또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한 사람이 케인즈였거든요. 그래서 케인즈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잘 돌아가다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국 아닙니까? 영국에 말하자면 유럽이 만들어진 소위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케인스의 그런 이론에 뒷받침해서 여기 이제 사회복지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또 겁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케인스주의에 의해서 말하자면 보존적 자유주의가 갖고 있던 문제가 극복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 케인스주의의 한계에 봉착을 하죠. 예컨대 여러분 영국 사회가 이제 요 케인스주의를 반대하고 나온 또 하나의 자유주의. 그래서 한번 따라보세요. 신자유주의. 보존적 자유주의, 본래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이것이 무너지면서 케인즈에 의해서 이제 말하면 이제 케인스주의가 나왔다가 다시금 이런 케인스식의 정부 개입과 간섭이 뭐랄까 더 이상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아담 스미스를 불러낸다는 의미로 자유주의를 다시 복귀시키고 호출하고 소환한다는 의미가 바로 신자유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케인스주의가 대표적으로 영국에 가다 보면 영국의 그 당시 여러분 제가 얘기를 보고도 참 믿기지 않았는데 복지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러니까 이 케인스주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직장을 일하다가 실직을 당해도 자기가 일하던 직장의 봉급의 90%를 10년간 받아요. 물론 모든 병원은 다 무료예요. 모든 교육 다 무료예요. 네. 자, 이런 상황이니까 거의 뭐랄까요? 노동자 천국, 복지 천국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이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갖고 케인스주의가 붕괴버려요. 그럴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이에크. 소위 말하면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자유주의를 시작했다면 다시 이 혼을 불러낸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고 197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자유주의를 재건시켜서 그때부터 그것을 이제 니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이렇게 붙이게 되었다. 제가 간략하게 보존적 자유주의,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경제 사상적으로는 그런 거구나 하고 하나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계화. 이제 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예요. 여러분, 세계화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자나 사람이 한 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대륙을 넘어서 막 이루어지는 그 자유로운 자본과 노동 또는 상품 교역의 이동,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전적 자본주의 단계에 훨씬 유럽은 지금의 EU보다 훨씬 장벽도 낮고 자유롭게 이렇게 교역을 하는 하나의 통합된 세계화 세상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저 자유롭게 막 모든 것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국경을 허무는 것이 세계화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소위 말하면 산모 성장이라고 하는 얘기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결과로 그야말로 고독사가 늘어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하는 이 모든 문제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그 고전적 의미의 세계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엮어볼 텐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의 그 이후 경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그 세계화를 움직이고 밀고 나가는 엔진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듯이 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금융자본. 네, 금융자본입니다. Financial Capital입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그 삼성전자가 만든 그 스마트폰 많이 팔고 또 그 대신에 소고기 많이 들여오고 이런 식 교역 거래가 아니고 노동자들이 막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금융, 파이낸스, 금융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가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액수가, 이게 중요합니다. 빛의 속도로 돌아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입니다. 단순하게 물자와 교역이 아니고 금융 자본이 국가의 경계를 속하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익을 내고 장사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고,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오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낳고 있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971년 8월 15일을 기억해야 돼요. 여쭙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어떤 날입니까? 1945년 8.15죠. 제가 엉뚱하고 너무 쉬운 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971년 8.15는 뭐가 해방됐을까요? 돈이 해방된 날입니다. 45년 8월 15일은 저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인데요. 이 날을 기억하세요. 1971년 8.15는 미국의 그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돈이 그 전까지 족쇄에 묶여있던 족쇄를 끊어내버림으로써 한 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던 자본이, 금융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온 세계로 활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자본 세계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있으십니까? 지폐 하나 꺼내주시겠어요? 지폐 하나. 네. 요즘엔 다 카드 갖고 다니시니까 그러시고요. 혹시 지폐 하나. 거기서 한번 저 조심, 제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뭡니까? 네? 배추입니까? 이게 돈이잖아요, 돈. 이 돈 혹시 누가 찍어냈습니까? 이 돈은? 뱅크 오브 코리아. 네. 한국은행이 요거 찍어냈죠.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혹시? 아니, 그 전에 쉽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무슨 약속이에요? 이걸 가져가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빵으로 바꿀 수 있다던가, 내가 목이 마르면 요 앞에 CU 가게 되면 이제 물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교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것을 자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어떤 그 구매하고 거래하는 그 매매 그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돈을 자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여기 지금 10,0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금태환. 옛날에는 금에 묶여 있었어요. 보셔요. 이게 지금 은행이 막 여러분이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배고플 때 이거 가지고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내가 배고플 때 이거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아 이거 물론 부릅니다. 배고프면 조금이라도 씹어 먹으면 되지만 여러분 이거는 말하자면 뭐랄까요? 어떤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약속이지 이거 자체가 쌀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돈을 처음 발행할 때 모든 사람이 이거 믿고 서로 이거 가지고 쌀도 쭉 받고 뭐 교환하는데 잠깐만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이 이거를 발행할 때 뭘 준비했냐면 이거만큼의 실제 가치가 있는 물건 바꿔줘. 그래서 여기다 금 10,000원어치를 준비해 놓고 10,000원 찍었어요. 그게 금태환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아무도 못 믿고 나 못 믿겠다, 나 휴지 조각 됐다 해갖고 내 돈 돌려도 은행에 가면은 은행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죠? 10,000원 만약에 이 은행이 만약에 100억 돈을 찍어냈으면 100억 원어치 금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못 믿게 됐을 때 100억 원을 돌려주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이 돈이 뒷받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그걸 풀어버렸어요.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금 준비하지 않고도 돈 막 찍어낼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 그 전까지 고전적 자유주의 단계만 하더라도 그래 물자는 막 자유롭게 교육하고 사람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도 돈만큼은 이 자본만큼은 국경을 넘어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고전적 자본주의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저런 이유로 닉슨이 두 가지를 풀어버렸어요. 금 없이도 돌아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경을 넘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잊기 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혹시 가장 규모가 큰 이윤이 가장 많이 나는 시장이 혹시 어떤 시장인지 아십니까? 금융시장인데 이마트도 아니고요. 대구경제도 아니고요. 그 Foreign Exchange Market이에요. 외환거래시장입니다. 외환거래시장. 외환거래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외환이 뭐죠? 내가 보니까 지금 달러가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 내 엔화 갖고 있어. 엔화 떨어져. 엔화 팔아치워버리고 달러 사는 거죠. 또 보니까 루브라가 좋아져. 이거 팔아치고 루브라 사는 거죠. 자, 근데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컴퓨터상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것으로 엔터 키 치는 순간 빛의 속도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좀 된 통계인데 전 세계에서 이게 돈이 나라에서 발목이 풀리고 금에서부터 족쇄가 풀려갖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돌아다니고 돈이 돈을 낳았은 세상 안에서 거래되는 이 외환거래 시장이 하루에 1.5조 달러 규모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왜 아무도 안 놀라십니까? 좀 저를 위해서 이 불금에 하루에 1.5조 달러가 거래됩니다. 좀 와우 한번 해주시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요거 3일 치면은 미국 인구 3억 명이 1년 동안 생산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3억 명이 1년 동안 생산하고 주고받고 한 모든 것을 이 외환거래 시장은 3일 만에 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금융자본이 통제 없이 우리 97년에 뭘 당했습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펀더멘탈이 튼튼하던 경제가 폭삭 무너진 것도 대규모로 금융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그 세계화에 무방비된 상태에서 저희가 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깐 여기서 돈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생각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그 돈은 한국은행 찍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우리는 그 지폐나 동전이 돈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거는 전 세계 통화 가운데, 화폐 가운데 5%밖에 안 돼요. 빙산의 일각도 안 돼요. 나머지 95%는요, 장부에 기입됐거나 컴퓨터에 깜빡깜빡 거리고 있거나 이런 상태로 존재하지, 실제 그 은행이 찍어내고 하고 이렇게 물건의 구입 대금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양이 많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 누가 찍어내죠? 은행이 찍어냅니다. 은행, 뱅크. 자, 은행이 여쭙겠습니다.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미국의 달러는 누가 찍어내죠? Federal Reserve라고, 연준이라고 하죠. 연방준비은행이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라고 하는 이 달러는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기업이 찍어내는 겁니다. 찍어내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 보면은 16세기에 영국에서 이런 이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뿌리를 보게 되면은, 영화에 혹시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드 스미스. 뭐 하는 사람이죠? 금 대장장이잖아요. 금을 이렇게 뭐 뿌려서 볶고 뭐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금덩어리가 말하자면 화폐였어요. 근데 부자가 된 사람이 금을 많이 모았는데, 금을 보관할 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집에 금이 많이 쌓였으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누가 자기가 금 잘 하는 사람이, 세공하는 사람이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그 금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금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써주죠? 금을 맡겼다는 보관증 써줄 거 아니에요. 보관증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제 다음 거래하는데 이 사장님 알잖아요? 내가 이거 저기 금 있는 거 아시죠? 내가 금을 꺼내갖고 또 드리고 또 넣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 또 도중에 도둑 당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믿고, 제가 써준 거 믿고 이걸로 교환합시다. 그러니까 그 가진 자동차 100대 주세요. 이거 내가 금 뭐 100kg 드릴게요. 이렇게 교환해갖고 금 보관증이 화폐처럼 이렇게 거래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 골드 스미스가 꾀가 생겼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한테 금을 맡겼는데 정확하게 얼마의 금을 갖고 있는지는 자기밖에 몰라. 마누라도 몰라. 부인도 몰라. 그러니까 무슨 꾀가 생겼죠? 그러니까 자기가 금을 이제 보관하고 있다는 보관증을 써주고 그거에 보관료를 받고 하는 건데, 있는 금보다 더 있는 것처럼 써주고, 이거 가지고 바깥에서 교환하면 돌아갈 거니까 이거 좀 예컨대 이거 저 100만 원어치라면 나 예컨대 뭐 나한테 뭐 10만 원만 주고 네가 가서 돌려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있지도 않는 금을 있는 것처럼 해갖고 교환증을 발행해서 그것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다가 점점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들기 시작해. 이거 아무것도 없대. 이거 가짜래. 속빈 강정이래. 자,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너도 나도 골드스미스 달려가갖고 내금 다오하고 달려오죠. 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모든 예금자가 너도 나도 내 돈 돌려도 달려오는, 여러분, 한 은행 망가뜨리는 거 굉장히 쉬워요. 전 국민이 단결해갖고 그 국민 찾아가서 예금 다 입주하면 그 은행 망해. 그게 뭐라? 뱅크런이라고 하죠. 뱅크런이 온 거예요. 하여튼 이놈이 세상에 금 10조각 갖고 100조각 있다고 거짓말을 해갖고 배를 채우고 있었네. 이제 감옥 가게 생겼는데 구세주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타나신 거예요. 잠깐만, 얘 집행을 중지하라. 너 잠깐 이리 와봐. 너 나랑 거래하자. 내가 지금 프랑스랑 전쟁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 군대를 먹이고 키우고 무기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왕실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 감옥 갈래? 아니면 나 따라서 좀 살래?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특권 하나 줄게. 네가 금이 예컨대 10이 있으면 12이 있는 걸로 인정하고 그것을 맡아주고 또 이자를 먹는 권리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대신에 그걸 나한테 좀 다오 해갖고, 위기에 처한 금세공업자의 연구 방식이 나타나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한 개인이 하게 되면 사기죄로 들어갈 그 권한을 그 은행한테 줘요. 여러분 혹시 어디 금융회사 어디 가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chartered라고 써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승인된, 허가받은 뜻인데 뭘 허가받았냐면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으로 빌려준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를 받아먹는 권한을 준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사기죄로 깜빵가는데 국가가 왕실이 나서서 없는 것도 어느 정도만큼 물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그게 거기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만들어지죠. 그것이 영국은행이고 그것이 근대 자본주의예요. 이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돈이 이제 그렇게 발생된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화폐는 신용이다. 여러분 신용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크레딧인데 뭐 크레딧 카드 할 때 크레딧인데 혹시 신용의 쉬운 말로 뭔지 아세요? 한 글자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네, 감사합니다. 빚이에요, 빚. 여러분 크레딧 카드 긁을 때 내 돈 안 나가니까 좋은 것 같지만 한 달 뒤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빚이거든요. 모든 돈은 신용이에요. 제가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모든 돈은 부채예요. 모든 돈은 빚이에요. 안 믿기시죠?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근대 아까 말한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로 시작된 이 근대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냐, 어떻게 화폐를 만들어내냐, 빚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요. 부채를 창출함으로 돈을 창출해요. 어떤 가치, 쌀을 생산하거나 뭘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빚을 만들어냄으로써 돈을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급락하나 똑딱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가 이렇게 파워풀하고 왜 사회주의가 이기지 못하냐면 이 시스템이 너무너무 효율적이고 상상 이상 효율적이고 우리의 탐욕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탐욕을 조절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모든 시스템은 실패하죠. 그 위에서 번창하고 있는 건데, 자 보셔요.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하시죠. 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도 하고 뭐 생활자금 대출도 하고 혹시 대구 YMC도 혹시 빚진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어이구 건전하시네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네. 이따가 결론 들으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 은행이 돈을 딴 수많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을 다 갖고 있다가 그 중에서 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 예컨대 100만 원이면 그 중에서 일부만 여러분께 대출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은행은 장부밖에 없어요. 그게 차트드예요. 은행이 받은 권한이 그거예요. 자본주의 창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은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빌려줘요, 돈을. 그러면 이자를 받아요.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빚을 대주고 대출해주고 할 때마다 뭐가 되냐면 계속해서 돈이 창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찍어내는 돈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금 창조, 통화 성수. 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그것이 얼마나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맞먹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라고 하는 농부가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를 지어갖고 쌀을 1000만 원어치를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예선 가다시라고 하는 은행에다가 입금을 했다고 쳐보세요. 여기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 돈은 실제 가가 생산한 그 쌀 때문에 창출된 그런 화폐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 허수가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그게 종이의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 통화 승수라고도 불리는 아주 고전적 기법으로 순식간에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부를 창출하는지를 보시죠. 그러면 이 간을 가만히 있냐? 아니요. 대출을 해줘 나한테. 대출할 때 1,000만 원 다 대출하지 않고 예컨대 지불 준비율 예컨대 10%, 그러니까 10%는 빼고 나머지만 대출해주면 얼마가 가요? 900만 원을 대출해줬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나는 쌀도 생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대출함으로써 이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냈죠? 900만 원이라는 새로운 화폐가 창출됐어요. 나가 가만히 있냐? 자기 예컨대 나라고 다시라고는 자기 은행에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얼마 들어왔어요? 900 들어왔어요. 또 나 다시는 가만히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대출해주고 이자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해갖고 누구한테 대출했죠? 다한테 대출했어요. 다라고 한 사람한테. 근데 90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90만 원 빼면 얼마 대출할 수 있어요? 810만 원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순식간에 900만 원과 810만 원이 새로 창출됐어요. 다가 가만히 있나요? 자기 은행에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다 다시. 얼마 들어왔어요? 810만 원 들어왔어요. 얘도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출하죠. 누구한테? 가나다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10% 빼봐요. 81 빼봐요. 720 정도라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반복하면 이 과정이 1년 걸릴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모형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거 다 하면 얼마쯤 될 줄 아세요? 저 바닥까지 가게 되면 이 과정을 반복하면 하나님과 풀벌레와 농부가 1년 동안 고생해서 1,000만 원 만들었는데 이건 순식간에 9배 장사가 남습니다. 요게 금융자본이 돈을 버는 기법입니다. 이게. 요거는 세 발의 피해예요. 여러분 2008년도 그 월가가 붕괴됐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그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공학 출신의 천재들이 앉아갖고 어떻게 하면 이거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형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실 그 거품이 꺼져나가는 거였죠. 자, 이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금을 창조해서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이 파워풀한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를 돌리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은행은 갖고 있는 돈, 누군가 나한테 예치한 돈 중에 여러분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 시스템이 계속해서 화폐를 창출해낸다는 거죠. 자, 하나의 모형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에게 제가 은행이에요. 제가 윤재은행입니다. 이사장님께 제가 이자율 5%로 연리 5%로 100만 원 빌려드렸어요. 그 100만 원, 저는 물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나라한테 받은 권리를 갖고 내 100만 원 드립니다. 딱 써졌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모두 사시고 장사하셨어요. 1년 지났어요. 저한테 얼마 갚으셔야 돼요? 이자율이 5%니까. 1년 뒤에 105만 원 갚으셔야 돼요. 105만 원. 자, 여쭙겠습니다. 자, 이사장님이 가져가신 100만 원은 누가 만들어낸 거죠? 은행 내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100만 원을 가져가시라고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저한테 갚을 때는 얼마 갚아야 된다고요? 내가 105만 원. 그럼 이사장님 그 100만 원은 내가 드린 돈 중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데 그 5만 원은 어디서 만들어 저한테 주실 거예요? 응? 아니요.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자, 돈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져요? 대출을 통해서만 만들어요. 대출은. 내가 100만 원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5만 원 더 갚으세요 그랬어요. 1년 뒤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 5만 원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누군가 또 대출한 돈이 없으면 5만 원 안 만들어져요. 우리 시스템 안에서는 그냥 땅 파서 5만 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 찍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 원리는 자, 은행은 돈을 빌려줌으로써 화폐를 창출해요. 100만 원 빌려드림으로써 100만 원을 창출해서 100만 원 돌아다니는데 1년 뒤에 5만 원 얹혀 저한테 갚아야 돼요. 근데 그 5만 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나든 또 다른 은행이든 내가 딴 사람이든 또 다른 딴 사람이든 에게 또 5만 원 빚을 준 거가 일로 와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 개인이 만약에 빚을 갚으면 그게 축하할 일이에요? 아니면 그게 큰일 날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빚 갚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부채 탕감 있을 때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빚 갚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죄송하지만 자본주의 금융자본 시스템에서는 내가 빚을 갚는다는 말은 누군가의 빚을 가져다가 내가 갚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말은 내가 빚을 갚음으로 누군가가 파산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얘기를 제가 쉽게 보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의자 뱅뱅 돌다가 앉는 혹시 노래 해보셨어요? 빙글빙글 손을 잡고 함께 돌아라 하고 막 노래를 부를 땐 좋아요. 막 같이 잔치하고 좋은데 딱 끝나고 호각이 훅 불면 어떻게 되죠?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항상 의자는 하나 모자라죠. 의자는 9개고 10명이 돌다가 노래가 끝나면 잔치가 끝나면 하나가 탈락해. 의자 하나 빼 9명이 8개 놓고 돌다가 하나 탈락해.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빚 갚는 시스템이에요. 한 개인은 빚을 갚음으로써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갚아야 될 빚을 내가 갚아버림으로써 그 사람이 파산하는 시스템. 이게 의자놀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게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경제학자들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말은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돈이 아까 금융자본이 세계화를 말씀하는 건데 이런 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돈이 돈 먹는 거거든요. 지금 돈이 돈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돈을 낳는 속도가 노동에서 도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 이게 제가 좀 이따 소개할 토마스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빚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빚과 죄가 동의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만큼 이 빚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심각하게 금지한 것이 하나 뭐였냐면은 이자 수치를 금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강해요. 고대 중세 크리스찬들은 이 돈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 돈을 통해서 이자놀이 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유사로 베낀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노동을 했어, 뭐 했어? 근데 그 돈을 돌렸는데 그 돈이 더 돌아와서 이자를 통해 돈 벌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신의 흉내를 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자면 따라한 그런 신성모독 행위로 간주했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역사적으로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크리스찬 유럽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왜 했죠? 이자놀이 했잖아요. 왜 했죠? 그거 외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왜? 중세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되면서 철저히 지킨 게 뭐냐면 이자놀이를 금지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가장 더러운 사람들만 하는 직책이었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메시아인 예수를 잡아 죽인 놈들이라고 하는 밖에 속에 살다 보니까 사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취해 안 시키고 어느 누구도 관계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한 가지 뭐죠? 돈 넣고 돈 먹기. 그거를 해서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남고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 우리가 보는데, 이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을 들어가다 보면은 왜 그렇게 성경에서 이자 받는 것을 금지했는지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되고, 나는
아무도 안 때렸는데, 나는 오늘 아무한테 돈도 훔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내가 주고받고 거래하고 먹고 사는 이 자체가 원죄와 같은 상황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세상에 내동댕이 쳤다고 얘기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도 그런 통찰이거든요. 나는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이미 태어나 살고 세상 안에는 그렇게 먹고 먹히고, 내가 이자를 갚으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죽어가야 되고 의자 노래 탈락해야 되는 이 비운에, 여러분 왜 이 사회는 끝도 없이 경쟁을 강요하냐면은 바로 이 이자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돈 먹고 돈 먹기지만 실물 경제가 어느 만큼 돌아가주지 않으면 이 돈이라는 것이 또 가치가 붕괴하기 때문에, 꼭 비유 들면은 자전거 비유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가 혹시 왜 안 넘어질 줄 아세요? 바퀴가 2개밖에 안 되는데, 차처럼 4개도 아니고 산발이도 아니고 2개가 어떻게 안 넘어지죠? 앞으로 관성, 가면은 앞으로 가는 힘이 더 많으면, 옆으로 쓰러진 힘보다 더 하면 그 관성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계속 바퀴가 돌아야 돼요. 계속 이것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계속해서 생산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거래가 돼야 되고,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압박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 이자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뱅킹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걸 갚아내기 위해서 돌아가야 줘야 되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자연 환경도 파괴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대한항공 타고 또는 기차를 타고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계십니까? 그 바이칼 호수가 한반도보다 아마 클 거예요.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갖고 먹고 살았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가난한 어촌 마을에 007 가방을 든 은행 대부업자가 딱 나타났답니다. 선글라스 딱 끼고 멋진 구두 딱 신고 자켓 입고 딱 나타나갖고, 에이 어부 아저씨 이리 와, 30억 내가 대출해 줄게. 어휴, 당신 지금 통통 배 가지고 가서 하루 고기 몇 마리 잡아? 10마리. 그래갖고 어떻게 해? 5마리는 우리가 먹고 그걸로 5마리 팔아갖고 애 공책 사주고 신발 사준다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내가 지금 30억을 돈 빌려줄 테니 그거 갖고 저인망 현대식 어선을 사. 이 사람 미쳤네. 나 그거 못 갚아. 이 봐봐, 일로 와봐. 두드려 볼게. 자, 이 배를 사면 이 배가 하루 몇 마리 잡는 줄 알아? 예컨대 10,000마리를 잡아요. 하루 10마리 잡던 어부가 30억짜리 배를 딱 사는 순간 10,000마리 잡는 거예요. 계산해봤더니 그 10,000마리를 가지고 예컨대 모기지 형태로 이거 30년 동안 얼마 동안 이자만 갖다가 원금 합해갖고 얼마 하면 30억을 다 갚는데 보니까 10,000마리씩 잡아가고 되면 충분히 자기 먹고 배값 갚고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나와요. 어휴, 당신 천재네. 사인했어요.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대부업자는 알다시피 빈 공무체 가방 들고 가고 이제 은행이 돈 대출해주고 그거 가지고 배를 사서 그 어부는 부자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대부업자가 그분한테만 가지 않고 바이칼 호수에 있는 모든 어부들한테 다 돈 대출해줬죠. 그래서 모든 어부가 다 하루 10마리 잡던 똑딱선을 다 버리고 다 초저인망 현대식 어선을 잡아갖고 3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바이칼 호수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죠. 이게 생태 파괴만. 생태 파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시겠지만, 그것이 한두 사람 개인의 잘못된 윤리적인 소비나 그저 일회용 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 그 안에 내재적으로 근원적으로 끊임없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를 밀고 나가야 되는 압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 끊임없는 발전, 끊임없는 개발, 끊임없는 경제.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 마음에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해냈고, 나는 사실 그거 볼 때마다 그런 말이 떠올라요.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가 내던져져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누군가를 해치는, 죄를 짓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다는 이제 그 성찰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이에크. 이제 이 사람 얘기를 빨리 하고 피케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고 그게 세계화. 이제 어느 정도 잡으셨죠. 하이에크 얘기를 제가 왜 내냐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시민운동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경제적 얘기, 현상 얘기인데, 그럼 그렇게 케인스 물러가, 정부 빠져, 시장하게 내비두면 개인이 알아서 자기가 사든 뭐 볶아 먹든 간섭하지 않으면, 괜히 정부가 나서 뭐 복지한다고 그러고 뭐 복지 예산을 배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내비두면 더 나라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하이에크가. 근데 그런 고전적 자연주의를 다시 소환해내서 하는 그 신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에크를 왜 사실은 싸우면서도 좋아했냐면, 대부분의 요즘의 주류 경제학들은 다 보면 이게 다 그래프의 통계의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경제학이 도덕 철학이었어요. 아담 스미스도 도덕 철학이었어요. 하이에크도 도덕 철학. 쉽게 말하면 사상가예요. 경제학이 원래는 사상인데, 오늘날 그것이 신고전주의 혁명 이후로는 전부 다 무슨 그래프나 그리는 어떤 그 공학 같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하이에크와 저 같은 신학도가 대화했었던 것도 그의 사상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인 신자유주의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살까지 볼 수 있고, 그럼 그것이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이 하이에크는 평생 불구대천 원수가 누구냐면, 첫 번째가 마크스였고 두 번째가 케인스였어요. 이놈의 사회주의, 이놈의 공산주의, 이놈의 정부 개입, 내가 그것과 평생 싸우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크스에 철저히 반대했는데, 참 재밌는 거는 둘 다 인생은 비슷했어요. 둘 다 독일 지역에 살다가 영국으로 망명한 것도 똑같았고요. 둘 다 아무것도 할 일 없어갖고 하루 종일 대형박물관 도서관에 들어갔고 하루 종일 자본을 갖고 연구한 것도 똑같았어요. 둘 다. 근데 둘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믿기지 않지만 저도 이거를 몇 번 확인했는데, 칼 마크스가 한쪽 귀가 먹었어요. 하이에크도 한쪽 귀가 먹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안 들렸어. 근데 칼 마크스는 오른쪽 귀가 먹었어요. 하이에크는 왼쪽 귀가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그 사람의 사상을 정말 좌우해요. 몸에 따라서. 칼 마크스가 오른쪽 귀가 먹어갖고요, 우파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평생 좌파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평생 독일권에서 영국으로 대형박물관 비슷하게 평생 산 하이에크는요, 왼쪽 귀가 먹어갖고 이쪽 얘기만 들린 거야. 이쪽 얘기 하나도 안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양쪽 극단으로 갔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케인즈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얼간이 저런 뜨내기, 저런 멍청한 놈이라고 봤다가 1974년에 갑자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본인도 놀라 자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노벨상위원회가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아주 약삭 빠르고 세상 변화를 빨리 알아채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케인스주의가 몰락하는 걸 본 거예요. 몰락하고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가 살아남으면서 그 케인스주의 때 박해받던 그 사람 하이에크에 대해 상을 딱 줘버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바뀌었구나를 이제 알려줬죠. 근데 이 하이에크가 누구냐면, 여러분, 영국의 철의 여상 기억하세요? 마가렛 대처. 영국 노조, 영국병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복지 시스템 때려 부순 철의 여인입니까?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 조종사 노조를 그냥 박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식 복지, 미국식 복지, 이 모든 그 복지, 정부가 나서서 가난한 자 뭐 이런 거 한다는 그 복지를 때려 부순 이 모든 사람들이 하이에크 영적 스승이에요. 레이건 정부의 초기 내각 관료의 3분의 1이
시카고 대학 출신이에요. 다 하이에크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찬양을 경험하고 있는 저 신자유주의는 저 하이에크 사상에서부터 나온 건데 우리가 그것까지 들여다봐야 피상적인 통찰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생적 질서. 이 사람이 이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어로 하면 spontaneous 모드예요. 여러분 spontaneous, 자생적인 뭐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자기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온 게 자생적인 건데 이 사람의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시장이 아니 나아가 사회 질서가 자생적 질서라는 거예요. Nobody has planned. Nobody has scheduled. 아무도 계획을 세우고 조직하고 통제하고 미운 게 아니라 마치 이 사람 아버지가 식물학자였거든요. 진화, 생물학을 공부한 아들답게 사실 이게 위험한 거죠. 사회 생물학을 그대로 사회 생물학, 자연생물 진화론을 그대로 사회에 갖다 적용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보수 이론이 되는데 여기 있어요. 꼭 그대로 적용해서 뭐라고 시장을 변호하냐면 그 철학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장은 아무도 만들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저절로 인간 사회에 살서 만들어지는 자생적 질서인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한 사회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질서라면, 뭔가 진화되어 온 것이라면, 아무도 개입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에 가난한 자, 이거 누구 문제예요? 자, 사회가 아무도 계획한 질서가 아니야.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뭐 양극화되고 있다. 그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노바디의 책임이지. 왜냐? 아무도 이 사회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저절로 생겼으니까. 자,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서구 사회가 갖고 있던 그 프랑스 대혁명 1789. 여러분 아시면 자유, 평등 보통 뭐라고 알고 계시죠? 박애가 아니고 사실 형제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유, 평등, 형제. 이거 잠깐 빼고요. 여러분 자유 아까 제가 프리덤이라고 하지 않았고 리버티 내비도 개인의 정확히 말하면 인디비주얼 리버티예요. 시장에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와 여러분 평등이 뭐예요? 이퀄러티. 소위 말하면 정의.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프랑스 혁명의 3대 이것이 소위 말하면 서양 근대의 어떤 그 이념 지표가 되었는데 참 재밌는 거는 서양 사상이 특히 경제 사상사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리 우파 경제학자 하더라도 즉 리버티만 강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퀄러티를 완전히 무시한 적은 없었어요. 반대로 완전 좌파 학자라 하더라도 평생 저스티스, 이퀄러티 외쳤지만 그래도 리버티가 갖고 있는 소중함까지 완전히 안 했는데 하이에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100% 리버티, 0% 이퀄러티. 그러면서 굉장히 서양 사상사에서 이단화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면 모든 평등 논의, 모든 복지 논의를 아주 헤이트했어요. 혐오했고 그것을 깨부수는 것을 평생 사명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봤더니 누가 이렇게 평등 얘기를 많이 하나 봤더니 이게 누구였게요? 누가 입만 열면 가난한 자 어떻고 노인들이 어떻고 청년들이 어떻고 복지 문제가 어떻고 이 얘기를 주로 누가 많이 했을까요? 아니요. 막스도 막스였지만 모세의 후손들 그 사람 표현은 모세의 후손들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저것들이 자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 얘기를 갖고 자꾸 이웃에 대한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부담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자꾸 자기 가슴 치고 내 탓이라고 그러고 웃긴 거야 이게. 저걸 깨지 않으면 이놈의 그 정부 개입 이론, 평등 이론, 복지 이론 깰 수 없겠다 싶어 갖고서 정면으로 뭘 쳤냐면 예수가 말한 이웃사랑 윤리가 얼마나 시족, 부족 윤리인지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원전이 재밌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주 신학 공부도 많이 했어. 평생 불가지론자였지만 예수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는 시족사회였다는 거예요. 시족사회. 여러분 시족사회가 뭐예요? 다 정씨라든지 다 김씨라든지 뭐 이렇게 시족사회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갑돌이와 갑술이가 살던 동네예요. 어떤 동네죠? 갑돌이 집에서는 갑순이 집안 내력을 다 알지. 그게 뭐 그런 동네인데 예수님이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는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1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원시 시족 사회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어진 그 윤리를 지금 70억 인류가 이렇게 시장에 의해서 서로 교육을 통해서 묶여져 있는 이 사회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자고 하는 것을 성서 근본주의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노래 누가 불렀죠? 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 노래 있나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면 이웃이 아니야. 그 부담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 기독교인들 그 잘못된 좀 부담에서 벗어날래? 너네 이웃 사람 솔직히 해 못해? 못하지? 못하는데 왜 자꾸 그걸 가슴에 갖고 있니? 내가 풀어줄게. 예수가 말한 그 윤리는 네 핵가족에만 적용되는 거야. 진정한 이웃은 이름도 알고 내력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집안의 사연도 다 아는 그게 진정한 이웃이지. 예수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저 아프리카 뒤쪽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오늘도 죽어간 19,000명의 아이를 네 아이인 것처럼 윤리적으로 부담을 긁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헌금하자 그러고 이름도 모르는 노인들이 우리의 노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그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 그래서 깨끗하게 평등을 포기하면, 그죠? 그 시장, 자생적 질서는 시장에 의해서 너가 상상하는 것 이상 부가 창출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하이에크예요. 제가 더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런데 이 하이에크의 하이에크의 이론은 그래서 요약하자면 핵심이 이 생물학적 진화론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을 해서 사회가 진화됐다라고 보는 이론이고, 따라서 이 사회에 있는 모든 불평등의 문제는 아무의 책임도 아니고 누가 나서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비두면 시장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야. 여러분 하이에크 사상을 신자유주의 원조를 보다 보면은 어떤 걸 느껴지냐면, 저는 그래서 제가 제 논문에다가 이 사람 꼭 서양의 도가 같다 그래서 도가 사상. 여러분 뭐죠? 무의자연, 그죠? 이 사람은 시장을 내가 볼 때는 내가 비유하자면 물과 바람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시장은. 여러분 물과 바람 특징이 뭐죠? 특히 바람 뭐죠? 내가 불게 하려고 한다고 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유로운 것이 바람이잖아요. 물도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하이에크의 시장에 관한 그 신앙이 어느 정도였냐면, 시장은 물과 바람과 같은 것이요. 네가 잡을 수도 없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let it go, let it be, let it accomplish itself. 내비두면 그 시장이 너를 복지와 부라고 하는 새 세계로 인도할 것이야. 지금 있는 불평등을 갖고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지적하는 모든 것은 이 사회가 자생적 질서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짓이야. 또 유명한 말이 뭐냐면 그 fatal conceit이란 말을 했어요. 치명적 자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기독교인들, 사회주의자, 마크시스트자,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치명적 자만이 뭐냐면, 이 서구 사회가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합리를 통해서 뭐를 계획하고 건설하고 스케줄을 잡으면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이성 만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사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나쁜가. 평생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학과 통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한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아름답고 늘 합리적 존재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동시에 죄인인 인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계몽주의 자식으로서 인간의 이성 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이성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합리적인 힘으로 어떤 컨스트럭션하는 그 구상을 가지고 사회도 유토피아 만들 수 있다는 모든 사상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혐오했어요. 그래서 뭐죠? Let it go. Let the market do. 시장, 물과 바람과 같은 시장한테 맡기면 네가 계획하는 인간의 이성보다 훨씬 더 복지. 이건 그렇게 아담 스미스와 같은 거죠. 근데 아담 스미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스미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혁명론자였어요. 왜? 컨텍스트가 중세, 농노, 봉건, 신분 사회에서 다 자기 자리가 정해졌던 사람들을 멋대로 이익을 추구해도 사회 붕괴가 되지 않고 국부를 만들어낸다는 혁명 이론이었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사회 진화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 진화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보수 윤리가 되는지는 하면요. 말하자면 이 사회가 있는 것이 어느 누구도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생긴 그대로가 이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지금 빈부차가 있더라도 그것이 기득권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걸 막는 굉장히 보수적인 윤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신학적으로 하이에크 사상은 어떤 점이 있냐면요. 끝까지 제가 그의 원서를 수십 권 다 뒤져 읽어봐도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신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겠다. 소위 애그노스틱, 불가지론자였지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시장에 의해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발달하는 이 질서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듣고 좀 철학적 표현하면 보고 듣고 만드는 감각의 세계 바깥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울이 없어. 나를 비춰줄 거울이 없어. 다르게 표현하면 신학적 표현은 초월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초월해 계시다 그 말을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볼 수 없잖아요. 뭔가 내 바깥에서 나를 비춰주는 것이 있어야 내 모습 전체가 보이는 건데 하이에크 사상의 특징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마넌티즘이야. 내재주의야. 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절대 바깥의 원리나 뭘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보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이 사람의 생각을 이제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자폐적 세속주의라고 제 이름을 지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폐적 세속주의. 뭐냐면 여러분, 자폐야 혹시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거를 자폐라 그래요.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뭔지 모르지만 엄마와 부모와 세상과 이거를 다 거부하고 안으로 자기 안으로만, 이게 자폐잖아요.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이에크 사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열려있지 않아요. 닫혀있어요. 그리고 극도의 보수적인 어떤 그 이미 있는 것을 다 정당화하고 하는 그런 무서운 그 보수주의 자폐적 세계관을 갖고 그 바탕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스미스를 새롭게 그 강제 소환해서 이제 말하자면 시장에게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그런 철학을 만들었고 그것이 7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경험됐는데 바로 그러니까 단지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통합되는 세계가 아니라 그 전에 금액에 묶여있고 그 전에 한날에 묶여있던 화폐가 그 족쇄를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온 세상을 빛의 속도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한날에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윤을 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신자유주의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신자유주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금에 재밌는 얘기도 아닌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피케티. 토마 피케티라고 들어보셨죠? 프랑스 경제학자고요. 이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이제 끝물이 돼가면서 2013년도에 그가 쓴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 프랑스어로, 다음에 미국 영어로 번역되고 아마 그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800쪽에 이르는 두꺼운 책을 나오기도 전에 막 입도 선매가 돼갖고 많은 분들이 보셨고, 나오기도 전에 한국의 보수 경제학자가 이 책의 예방주사를 놓느라고 수많은 책을 미리 만들어내서 그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피케티의 얘기를 조금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뭐 자생적 질서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오늘 기독교 여기에 이제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가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 문제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신자유주의,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신자유주의 하이에크는 평생도록 평등을 깨는 거고 불평등이 아무 책임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리버티 자유 시장만 내비두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 결과 신자유주의에서는 불평등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 왜냐하면 평등 사상 자체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둘의 양립이 아니라 이 한쪽의 멸절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가 불평등의 심화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양극화의 심하고, 그 결과가 지금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불평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의제화시킨 것이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 경제학자의 기회였다. 그 점 하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주류 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 밑에서 소위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잠깐 짚어보고 초점을 좀 넘어가 보겠어요. 먼저 이 현재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평등의 문제 이퀄로 사회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요즘엔 어느 정치인이 계속해서 누가 개헌 문제 갖고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했던 그것 연관돼 있어요. 뭔가 조금 더 평등 지향적이면 그냥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야당 정치인만이 아니고 사실은 주류 경제학자들도 그런 혐의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요, 이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경제가 발전되고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분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한 만큼 다 가고 있는데, 근데 불평등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보세요. 쿠즈네츠, 하버드 경제학자 이름인데, 쿠즈네츠 곡선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봉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깬 것이 피케티였어요. 제가 지금 불평등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쿠즈네츠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 경제학자였는데 7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류 경제학자들에게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귀하신 분이야. 왜냐하면 이분의 얘기는 뭐였냐면, 그래, 경제 성장 초기에는 불평등이 나타나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자동적으로 불평등이 없어지더라는 것을 통계로 증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 불평등 갖고 자꾸 얘기하고 뭐 저스티스 문제가 어떻고 복지 문제 어떻게 말하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쿠즈네츠는요, 언제 연구했냐면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중간쯤에, 옛날 학자니까 미국의 들어가갖고 다 그 손으로 된 걸 다 뒤져갖고 정말 팩트 파인딩만 해갖고 통계를 냈더니, 그러니까 U자 곡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보실 때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U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U자가 나온 거예요. 1910년 정도부터 1945년까지 주요 선진국의 그걸 봤더니 경제가 발전했더니 불평등이 자꾸 올라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올라가서 야 망하겠다 싶었더니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자연적으로 불평등이 내려가고 U자가 된 거를 통계를 증명한 거니까 주류 경제학자 이렇게 구세주같은 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피케티가 이번에 그걸 깬 거예요. 어떻게 깼냐? 피케티는 쿠즈네츠가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뭐죠? 컴퓨터. 이 사람은 손을 다 뒤져갖고 30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은 컴퓨터를 갖고 입력을 다 해갖고 자본주의 역사 300년을 본 거예요. 10배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본주의 역사 전체는 어떤 곡선이냐면 어떤 곡선이 나왔을까요? 거대한 U자가 나온 거예요. 거대한 U자.
이렇게 올라가는 U자인데 이렇게 가다가 300년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불평등이 치고 올라가. 자본주의 역사는 이렇게 불평등을 향해서 그냥 가. 근데 가다가 잠깐 U자로 이렇게 불평등이 작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언제냐? 아까 쿠제네츠가 봤던 그 시기예요. 이유를 봤어요. 아니 왜 잠깐 불평등이 잠깐 작았다가 다시 커졌는가 봤더니 이때가 전쟁 시기인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전쟁 시기. 여러분 전쟁 시기면 어떤 시기예요? 지금 누가 싸워요? 적군과 싸우죠. 자, 그럼 정부가 뭐가 필요해? 전비가 필요하죠. 그거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아, 세금. 미국에서는 그 죽을 때까지 못 피하는 게 세금 그 하나 세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기득권층, 돈 많은 사람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입의 실제 그때 그랬으니까 85%를 세금으로 떼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이건희 회장이 1년 동안 번 돈에 정부가 85%를 세금으로 떼간다. 한진그룹 그 가족이 번 돈에 90%를 세금으로 떼간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밀란이 벌어지죠. 작동해서. 근데 밀란은 왜 안 벌어졌죠? 전시니까. 다 죽을래요? 세금 내고 당신 살고 다시 하래요. 그래서 전시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부가 정말 그때 80% 이상 되는 엄청난 누진세를 적용해갖고 말하자면 그 자본 축적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내는 잠시 30년 동안 평등이 완화됐다가 다시 심화된다. 결론이 뭐냐? 자본주의의 내적 동력은 그냥 내비두면 불평등을 향해서 치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3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으니 그러니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거를 책이 출판되기 전에 얼마나 그걸 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뭐 그가 뭐 자본에 대한 얘기, 누진세에 대한 얘기 뭐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뭐 막스주의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막스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주류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 여전히 성장론자이긴 한데요. 제가 이 사람 책을 읽고 맨 마지막에 내가 이 사람에게서 뭘 발견했냐면은 그 하이에크가 했던 얘기를 뒤집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제가 초점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상가로서 하이에크가 우리에게 던진 묵직한 메시지를 피케티가 같은 경제학자로서 사상가로서 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소련 붕괴하고 했을 때 한동안 이게 있었어요. 티나라는 게 있었어요.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 없어. 여러분 신자유주의 도래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평생 동안 싸웠던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걸 하이에크가 본 거예요. 평생 동안 케인즈와 싸우고 사회주의와 싸웠는데 살아생전에 자기가 봤던 것이 무너지는 걸 본 정말 복받은 학자예요. 그 사람은 학자였는데 그때 여러분 그 유럽이 말하자면 서유럽과 동유럽 나눴을 때 동유럽이 사회주의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붕괴됐잖아요. 소련이 붕괴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지구적 시장 자본주의가 대세다. 아무도 못 거스른다.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는 적대자가 없어. 견제자가 없어. 그야말로 뭐죠?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밟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